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한 청년이 USB 하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그리고 외부 세계의 모습이 담겨 있죠. 이 청년은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볼륨을 최소로 낮춘 채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영상을 봅니다. 만약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외부 콘텐츠를 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이들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자신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이른바 장마당 세대, 그들이 어떻게 북한 사회의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탈북민들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북한과 통일, 한반도 정세에 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1990년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북한 사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장마당의 확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스스로 물건을 구하고 팔고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식량과 생필품을 시장에서 직접 해결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불법이었지만 국가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제하려 해도 이미 시장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이후에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했습니다. 부모들이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 세대는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집도 직장도 식량도 국가가 제공했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 당연했습니다. 은혜를 베푼 존재니까요.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에게 국가는 생존을 책임져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마당과 가족,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살 길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권위보다 실리를 따집니다. 사상 교육을 받지만 진심으로 믿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따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의 노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집단보다 개인, 충성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세대로 자란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외부 정보에 훨씬 더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마당에는 물건만 오가는 게 아닙니다. 정보도 함께 흐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들, 밀수로 유통되는 USB, 몰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 이들은 외부 세계를 접합니다. 한국 드라마, 중국 영화, 서구, 음악까지 북한 당국이 금지한 콘텐츠들이 이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외부 콘텐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장마당 세대의 등장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도전이 됩니다. 과거처럼 사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들은 선전 구호를 외우면서도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우선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세대가 된 것이죠. 장마당 세대는 이제 북한 사회의 주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20대, 30대가 되면서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충성에서 실리로, 집단에서 가족으로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북한 내부 깊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탈북민과 최근의 탈북민을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령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탈북민들은 주로 중장년층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탈북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굶주림을 피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탈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20대, 30대 젊은 탈북민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왜 탈북할까요? 단순히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유와 자기 삶의 주도권입니다. 장마당 세대로 자란 이들은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자유롭게 꿈꾸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여성 탈북민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탈북민 중 약 7,080%가 여성입니다. 왜 여성들이 더 많이 탈북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한계와 억압 때문입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여성들은 집안일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제약이 많습니다. 더욱이 장마당 경제에서 여성들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콘텐츠를 통해 다른 사회의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최근 탈북민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 접근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막연히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더라는 소문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USB나 스마트폰을 통해 훨씬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탈북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국에 정착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탈북합니다. 한국에 온 이후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탈북민들은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북한 출신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최근 젊은 탈북민들은 다릅니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SNS에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북한 출신임을 당당히 밝히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며 때로는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과거 피난민에서 변화의 증인으로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모든 탈북민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탈북민들은 점점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당국에게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과거에는 탈북하면 비참하게 산다는 선전이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탈북민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자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북한 주민들이 밀수된 스마트폰으로 이런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당국의 선전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북한 체제의 거짓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북한 내부에 남아있는 장마당 세대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변화를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통제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사상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 정치 사상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 주체사상, 사회주의의 우월성 등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생활총화라는 독특한 제도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조직 생활에 참여해서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을 해야 합니다. 누가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구조입니다. 인민반, 보위부, 보안서 등 다층적 감시 체계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정은 정권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외부 문화 유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식 말투를 쓰거나 한국식 패션을 따라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규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첫째, 기술의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고정하고 TV는 정부 방송만 나오게 하고 인쇄물은 모두 검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USB 하나에 수백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작은 SD 카드 하나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는 외부 방송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국도 이를 단속합니다. 불시 검문을 하고 집을 수색하고 밀고를 장려합니다. 하지만 워낙 작고 쉽게 숨길 수 있어서 적발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단속하는 사람들조차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 장마당 경제의 영향입니다. 둘째, 경제적 현실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제는 장마당 경제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배급 체계를 복구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마당은 정보와 문화가 함께 흐르는 공간입니다. 경제를 허용하면서 정보만 차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세대 자체의 특성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겉과 속이 다른 삶에 익숙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체제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른바 이중생활입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곤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체제를 믿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이제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하고 밀고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런 주의만 기울이면 많은 젊은이들이 외부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장마당 세대에게는 충성보다 성공이 중요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당에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관심사는 돈을 벌고 잘 사는 것입니다. 당을 위해 희생하라는 구호는 형식일 뿐 실제로는 내 가족이 잘 살아야 한다가 우선입니다. 집단보다 개인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혁명을 위해, 조국을 위해라는 말이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크게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려 합니다. 간부들을 교육시키고 청년 동맹을 통해 젊은 층을 장악하려 하고 모범 사례를 선전하며 체제 충성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세상을 본 세대를 다시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북한 체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통제를 강화하면 반발이 커지고 느슨하게 하면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시장을 허용해야 하는데 시장을 허용하면 사상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장마당 세대는 점점 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국이 금지해도 외부 콘텐츠를 보고 형식적으로만 충성하고 실리를 챙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체제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와 같은 전체주의적 통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북한 체제의 붕괴나 근본적인 전환으로 이어질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한계도 명확합니다. 먼저 지역적 편차가 큽니다. 평양과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평양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고 외부 정보 접근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민들은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체제 유지가 오히려 이익입니다. 반면 지방, 특히 국경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외부 정보 접근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들에게는 체제 비판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여력이 없습니다. 세대 간 차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마당 세대와 기성세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전히 체제에 충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나 김일성 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진심으로 체제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가정 내에서도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는 외부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위험하다며 말립니다. 자식이 처벌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때로는 가족끼리도 서로의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밀고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조직적 저항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이 조직화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모든 형태의 자발적 조직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입니다. 더욱이 상호 불신이 깊습니다. 누가 보위부 정보원인지 누가 밀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체제 비판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문화는 집단적 행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경제적 여유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변화를 원하더라도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합니다. 정치적 변화를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생존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체제 변화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대안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현재 체제가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어떤 체제가 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습니다. 한국식 자본주의, 중국식 개혁개방, 이런 것들이 북한에도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탈북을 생각해도 현실적 장벽이 큽니다. 국경 경비가 삼엄하고 중국에 넘어가도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송환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립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제 시스템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민반 제도, 보위부, 보안서, 5호 담당제 등 중첩된 감시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금방 포착됩니다. 처벌도 가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공개 처형도 간간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체제에 불만이 있어도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외부의 영향력도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대북방송이나 전단지가 일부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북한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삶만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느리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사회 변화는 대부분 천천히 축적되다가 어느 임계점에서 급격히 일어납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과 동유럽 체제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체제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계기가 생기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한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현재의 변화는 작고 느리지만 분명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체제의 거짓말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각성이 모이면 언젠가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스스로 개혁할 가능성도 있고 외부 충격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장마당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이들은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 사회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교체는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과정입니다. 조급하게 언제 북한이 변할까? 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북한 내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최근 탈북한 젊은 세대의 이야기는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단순화된 시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 세뇌되어 있다거나 곧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같은 극단적 전망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은 복잡한 사회입니다. 체제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넷째, 세대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 사회의 주류가 될 때 북한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섯째, 외부 정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USB 하나,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체제의 억압 속에서도 사랑하고 꿈꾸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장마당 세대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이들은 체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를 알고 있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체제도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아무도 그것이 그렇게 빨리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가 자라나고 외부 정보가 퍼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주목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같은 민족으로서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에 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받아보세요.